어디니? 유빈이 몸이 불덩이다. 지금 아이 데리고 병원에 왔는데 애가 식중독이랜다. 도대체가 너는 집안꼴을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야? 애들이 뭘 먹었길래 식중독에 다 걸리니? 요즘 같은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냔 말이야. 안녕하세요. 오늘도 실버라디오 사연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 중인 박영란 할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할머님께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된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할머님에게 조언이 될 만한 댓글 혹은 따스한 위로를 건네주실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은 주변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께서는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께 구독자님의 댓글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올라오는 사연 빠르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중반 경기도 화성에 거주 중인 박영란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말년운이 좋아야 한다는데 저는 어릴 적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즐겁게 사느라 그 운을 다 써버린 건지 요즘 지독하게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제 팔자가 지독하게도 박복해서 남들 자식 결혼시키고 용돈 받아 해외여행 다닐 때 나만 이런 힘든 일을 겪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최근 몇 달 사이에 제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자면 정말 몇 날 며칠은 꼬박 이야기를 늘어놓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속을 짜내면 구정물이 뚝뚝 떨어질 것처럼 다 골아버린 이 마음을 안고 살아가자니 몇 년이나 남았을지 모르는 제 인생이 너무도 힘들도 비참해서 이렇게 사연이라도 몇 자 적어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성실함 하나는 어딜 가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어요. 남편 역시 가정에 헌신적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두고 잘 살아왔어요. 때때로는 뼈가 빠질 정도로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와중에 그 당시 아들과 딸한테 있어서 필요한 거, 추억될 만한 거 있으면 어디도 안 빠지고 열심히 키워냈답니다. 그렇게 우리 든든한 장남도 딸내미도 다 결혼시키고 이제야 다시금 둘이서 노후를 좀 즐겨보나 싶었는데 야속하게도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마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있었다면 이제 막 걷고 뛰는 우리 손주 아가들을 누구보다 이쁘고 사랑해줬을 남편이었습니다. 특히나 남편은 살아있을 때 첫째 아들 경남이의 며느라가를 그렇게나 이뻐했어요. 명절에 집에 놀러 오더라도 집안일은 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가 손수 설거지를 다 하셨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나이대에 남정네들 한테서는 볼 수 없는 면모를 다 갖추고 있는 멋진 남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며느리가 첫째 손주를 임신했을 때에 남편은 자기가 첫째 아들 경남이네 집에 반찬을 싸가기도 하고 소고기에, 뭐에 참 많이도 싸들고 자주 찾아갔었습니다. 임산부 영양 떨어지면 안 된다고 버리더라도 냉장고에 이것저것 자주 쟁여놓아야 한다며 과일이던 고기던 가득가득 채워주었었죠. 오죽하면 둘째 딸 명숙이가 자기한테도 그렇게 잘 좀 하시지 그랬냐며 장난스러운 핀잔을 주기도 했었으니까요. 교회에서도 늘 웃으며 며느라가 자랑을 하던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첫 손자를 낳고 그렇게 토끼 같은 손주를 보며 좋아했던 남편이었는데 둘째 손녀딸도 봤다면 너무너무 좋아했을 것을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렸네요. 병이라는 게 참 갑작스럽더군요. 몸이 유독 안 좋아져서 하던 직장일도 잠시 내려놓고 쉬던 중 찾아간 병원에서는 간암 판정을 내렸었고 남편은 그저 피곤해서 그런 것인데 이게 암일 리 없다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여 만에 배에는 복수가 차오를 만큼 남편의 병세는 크게 안 좋아졌고 곧 누런 황달이 온몸을 덮었어요. 참 순식간이었습니다. 간암으로 누군가를 떠나보내신 적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병세가 느껴져서 병원에 찾아간 순간부터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간암이 전조 증상이 없는
침묵의 살인자라고들 자주 이야기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참 그 가시는 모습이 가슴 아팠어요. 이제 와서 10년도 더 시간이 많이 지났기에 하는 말이지만 가시는 모습 곱게 보내줄 수 있는 것도 복이다. 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큰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아들 내외가 혼자 남은 저를 걱정해서 저희 집 근처 화성으로 이사를 와주었어요. 서울 살던 아들 부부에게는 정말이지 큰 결심이었을 텐데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에게 아직도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을 때라서 정말 이때 아들 부부의 큰 결심이 아니었다면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아무리 요즘 경기도도 좋아졌다 하지만 서울에 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큰 맘 먹고 손주 손녀 모두 데리고 내 식구 대가족이 저 하나 때문에 화성까지 내려와 주었으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아들 하나는 정말이지 잘 키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런 결심을 함께 받아들여준 며느라기도 너무나도 고마웠죠. 며느리도 이렇게 말하더군요. 시아버님께서 살아생전에 그렇게 저한테 잘해주셨는데 어떻게 제가 어머님을 못 본 채 할 수 있겠어요. 어머님 이제 저희랑 함께 가깝게 지내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이 말을 듣고는 제 아들 부부가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 저에게 남겨준 가장 큰 보물같이 느껴졌습니다. 막내딸도 언니가 참 엄마를 살뜰하게도 모신다고 하면서 감사함을 표했죠. 이사 올 적에 소파도 막내딸이 사서 보낼 정도로 남편이 떠난 빈자리를 자식들이 돈독하게 서로 잘 챙기면서 채워주는 것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만큼 조금은 덜 허전하기도 했고요. 남편의 온기가 아직 우리 가족 안에 잘 녹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남편이 떠난 후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한 동네에 살다 보니 다행히도 큰 문제 없이 마음을 잘 추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큰아들과 며느리는 아무래도 제가 걱정되는지 처음에는 거의 매일 손주 녀석들까지 잔뜩 데리고 와서는 저녁 식사를 함께 해주었습니다. 이후에는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무척이나 자주 놀러와 주었어요. 저도 며느리한테 절대 부담 느끼지 말고 그냥 두 번째 집이라 생각하고 자주 와주어도 나는 너무 좋다고 이야기해 두었죠. 그렇게나마 남편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면 저에게는 다행인 일이었습니다. 자식 내외도 이 동네로 교회도 옮겨 잘 다니고 아들놈은 주말이면 조기축구 같은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벌써 친구도 사귀고 금방 잘 적응하고 살아갔습니다. 워낙에 아들이나 며느리나 부침성이 좋다 보니 어딜 가도 살갑게 사람을 잘 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는 며느리가 아들과 함께 저희 집에서 저녁을 먹는데 최근에 동네 마트에 갔다가 고등학교 동창 친구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잘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고 발붙이고 살더라도 서울 생활이 그립진 않을까 괜한 노파심이 들고는 했었는데 어릴 적 친구를 만나게 됐다니 먼 타지로 이사 온 며느리에게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시연아 친구 한번 데려와라. 내가 손재주는 없어도 시연이 동창이라는데 밥 한번 해주고 싶구나. 라고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마음 터놓고 지낼 친구 하나 있다는 게 참 든든한 상황일 테니 며느리도 좋다고 이야기해 주었고 저희는 조만간 자리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동네에서 작은 건강식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며칠 뒤 며느리는 제가 운영하는 가게의 친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함께 들어온 처음 보는 아가씨가 며느리가 말한 그 동창이라는 직감이 들었죠.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데 아가씨가 참 곱게도 생겼더군요.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는데 여자가 정장을 입고 다니는 것이 흔치 않은 복장이다 보니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시연이 동창분이시라고 했지요? 복장이 참 근사하네요. 대기업 다니는 커리어우먼 같아요. 며느리의 동창 친구는 저에게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하다며 명함을 건네어 줬습니다.
명함에는 CEO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어이구, 사장님이셨네요. 어디 매장이라도 운영하시나요? 제 반응에 며느리 친구는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는 대리점장이라고 하면서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시지만 피부 관리는 평생 하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매장에 좋은 제품들 조금 가져와 봤다고 저에게 선물까지 주었어요. 며느리가 좋은 아이니까 주변에도 참 좋은 아이들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도 근처 빵집에서 맛있는 빵을 사와서 며느라가와 친구와 함께 나누어 먹고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퇴근한 며느리가 며느리 친구와 같이 평일에 가게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며느리도 제 아들도 직장을 다니며 맞벌이를 하다 보니 동네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제가 유치원이 끝날 시간이 되면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게로 돌아와 가게에서 아이들을 봐주고는 했거든요. 저희 가게에 있던 아이들을 데리러 며느리가 퇴근 후 제 매장으로 찾아왔는데 검정색 삐까번쩍한 명품 외제차에서 내려서는 일전에 함께 보았던 며느리의 동창 친구가 함께 들어오더랍니다. CEO 명함을 줬던 게 기억이 나서 CEO라더니 좋은 차를 타고 다니네요. 나이도 며느리와 동갑이면 젊은 편인데 대단하네요. 벌써 이런 차를 다 타고 다니고. 저는 예상치 못한 손님의 등장에 주스라도 내어주려 가게 안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뜬금없이 며느리 친구가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요즘 애들은 유치원 때부터 바쁘게 커야 되는데 이럴 때 보면 지방 사는 아이들이라 그런지 애들이 다 편해 보이네. 저는 조금 당황스러워서 며느리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공부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 어린 나이부터 학원에 애들을 돌리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집안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게 더 중요하지. 가족들과 어릴 적부터 시간을 많이 보내야 애가 삐뚤어지지 않지요. 어머니가 요즘 세상을 너무 모르시네요. 요즘 애들은 엄마의 정보력이랑 시댁의 재력으로 크는 거예요. 이 나이 때에 애들 이렇게 놀리면 나중에 커서도 놀게 되는 거라니까요. 저는 순간 황당함의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 친구라고 하더라도 이게 자기 친구의 시어머니한테 할 말인가 싶었습니다. 시연아, 애들 챙겨서 이제 얼른 들어가라. 집에서 애 아빠 기다리겠다. 그리고 거기 시연이 친구, 어른한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지. 시댁 재력? 애가 놀아? 말 조심해요. 며느리 친구는 제 안색이 순식간에 안 좋아지자 그제서야 눈치를 채고는 사과를 했지만 며느리가 상황을 수습하려고 안절부절하는 모습에 저도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기로 맘먹었습니다. 그래도 동네에서 오래 장사해서 나름 단골도 있고 이 작은 가게로 자식 둘 결혼시켜서 잘 보냈는데 남편과 함께한 오랜 추억이 있는 이 가게까지 모욕한 것 같은 며느리 친구의 발언은 몇 날이고 저를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아직 학교도 안 들어간 어린 손주들을 보면서 저렇게 놀리면 안 된다는 둥, 저렇게 잘하면 나중에도 놀게 된다는 둥, 헛소리를 늘어놓는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그때 더 크게 화를 냈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며느리도 있는데 내가 그냥 참고 며느리한테 따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았을까 하는 생각에 후회와 분노가 자꾸 번갈아 찾아와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괜히 며느리한테 그때 이야기를 또 꺼내기도 못하기에 그냥 잊어버리자 하고 잊어버리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이후 마트에서 우연찮게 며느리와 며느리 친구가 또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는 모습, 동네 카페에서 둘이 함께 이야기하며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 둘이 자꾸 붙어 다니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뭔가 며느리가 이상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전에는 회사가 끝나면 본인이 알아서 손주 아이들을 챙기기 바빴던 며느리가 어느새부터 자꾸 제 가게에 아이들을 맡기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며느리 친구와 어디를 자꾸 가더랍니다. 급기야는 제가 먼저 제 아들에게 물었어요. 시연이가 요즘
자꾸 애들을 내 가게에 맡기고 어디를 가는데?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에이, 엄마. 시연이가 뭐 허튼 일 할 사람인가요? 그냥 요즘 잠깐 바쁜가 봐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엄마. 아들놈도 잘은 모르겠지만 며느리가 허튼 짓 할 사람은 아니라는 거 엄마도 잘 알지 않냐면서 저에게 핀잔을 주고는 걱정 말라고 하기에 저도 믿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는 며느리가 저한테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급한 모임에 가야 해서 아이들 좀 잠시만 맡아주시겠어요? 죄송해요. 금방 마무리하고 데리러 갈게요. 며느리의 다급한 부탁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알았다고 했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수화기 넘어들리는 며느리 동창 친구의 목소리도 희미하게 느껴졌고 며느리가 며느리 친구와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며느리 친구가 애들은 시댁의 재력으로 크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 생각나며 이러다 나중에는 애들 학원 보내야 하니 가게 팔아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닌지 괜한 걱정까지 들더랍니다. 그날 밤은 11시가 되도록 며느리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하던 인쇄소 사업을 수원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아들 역시 바쁜지 전화를 받지 않길래 무려 밤 11시가 될 때까지 아이들을 제 가게에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전화를 받은 아들이 허겁지겁 제 가게로 아이들을 데리러 찾아왔을 때 저는 아들한테 한 소리 해야겠다고 맘먹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요즘 며느라가 뭐 하고 다니는 거니? 애 엄마가 밤 11시가 되도록 애들을 이렇게나 맡겨두고 싸돌아 다녀야 하는 급한 모임이 대체 어떤 모임이야? 어떻게 된 거니 대체? 너 아는 것이 정말 하나도 없어? 아들은 어안이 벙벙한 채로 멍청하게 가게에 서서 제 호통을 듣기만 하고 있었어요. 저는 쏘아붙이듯이 더 말했습니다. 네 아내 요즘 그 고등학교 동창인가 뭔가 하는 그 반반한 여자애랑 붙어가지고 뭐라고 다니는지는 몰라도 조심해라. 오래된 친구가 갑자기 친한 척하면서 살갑게 굴면 보험 좀 팔아달라거나 심지어는 보증 같은 걸 서달라고 할 수도 있어. 집사람 간수를 잘 알아 이 말이야. 엄마 말은. 엄마 걱정 마세요. 시연이도 그렇고 시연이 친구도 그럴 사람은 아니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늘은 늦게까지 아이들 봐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얼른 들어가서 쉬세요. 애들은 제가 데려갈게요. 너 어물쩍 넘어갈 생각 말고 내 말 새겨들어라. 그러다가 큰 코 다치는 거야. 아들은 제 충고에 자기 아내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면서 며느리와 며느리 친구 편을 들더군요. 그럼에도 저는 자꾸 찜찜하면서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세상 어떤 어미가 지 새끼들 맡겨놓은 것도 까먹고 밤 11시가 되도록 모임에 나갈까요? 집에 돌아가서도 걱정되는 마음과 찝찝한 마음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차에 며느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마침 잘 됐다 싶어서 전화를 받아 며느리에게 말했죠. 너는 대체 뭐라고 다니는 거니? 아이들을 맡겨놓고는 밤 11시가 되도록 전화도 안 받고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어머니 너무 죄송해요. 애들 아빠한테 이야기는 들었어요. 저도 고민하다가 이렇게 전화드렸어요. 늦은 시간에 연락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어머니.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 드릴 거니까 정말 믿어주세요. 오늘 일은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며느리의 대답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 자식 내팽겨치고 밤늦게까지 뭘 하고 다녔냐는 물음에 갑자기 돈 얘기가 왜 나오나요? 처음이라 그런지 배울 게 많기도 하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다면서 죄송하다는 며느리의 반응에 저는 그저 앞날이 걱정되기만 했습니다. 무슨 교육을 듣는 건진 몰라도 며느리는 그 후로도 종종 밤 늦게까지 저에게 아이들을 맡기고는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늦을 거라고 언질은 주었지만 이런 광경을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몇 번을 겪고 나니
다시금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인쇄소를 찾아가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왠지 며느리의 뭔가를 감추는 듯이 어물쩍 말을 흐리며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꾸 제가 꼬치꼬치 캐묻자 무언가를 숨기면서 저한테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한없이 가깝게 지냈던 저와 아들 부부 사이에 큰 벽이 하나 세워진 듯 느껴졌습니다. 저희 집에 와서 자주 함께하던 저녁 식사도 이제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고, 심지어는 며느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도 그 동창 친구와 함께 찍은 셀카로 해두었더군요. 원래는 제 손주 아이들 사진이었는데 말입니다. 어느 날은 제가 동네에 볼 일이 있어 마트를 갔다가 아들의 인쇄소 앞을 지나치는 길에 아들의 인쇄소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래 이 시간에 영업을 해야 하는데 왜 불이 꺼져 있지? 라고 생각이 들던 찰나 불이 꺼진 인쇄소 안에서 아들과 며느리 친구가 함께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길가에 주차된 차 뒤로 몸을 숨기고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 친구는 아들에게 웃으며 무언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고, 아들 또한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듣다가 덥석 며느리 친구의 손을 잡더군요. 저는 순간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식이 둘이나 있는 놈이 벌써부터 저런 짓을 하다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 친구를 보내고 싱글싱글 웃으며 불이 꺼진 인쇄소로 다시 들어간 아들의 뒤를 따라 인쇄소로 달려간 저는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안에 있던 아들이 놀란 얼굴을 하고서는 나와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엄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그러는 너야말로 이게 무슨 짓이니? 어떻게 자식을 둘이나 낳은 놈이 그런 짓거리를 할 수 있어? 그것도 네 마누라의 친구랑? 아들은 순간 벙찐 얼굴로 저를 쳐다보다가 말했습니다. 네?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사업적으로 미팅이 있어서 그랬다는 아들의 말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직접 두 눈으로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걸 봐야겠다며 저는 아들을 밀치고는 인쇄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펼쳐진 광경을 보고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인쇄용지와 종이가 가득 있어야 할 인쇄소 안에는 갈색의 커다란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다 뭐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뜯겨진 상자 하나를 들여다보니 제 허리춤까지 오는 그 커다란 상자들 안에는 화장품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게 웬 화장품이야? 너 요즘 화장품 파니?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이거 다 어디서 난 거야? 얼른 말하지 못해? 어머니 이거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이제.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아들은 뭔가를 숨기는 듯 서둘러 저를 인쇄소에서 내보내려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아들 부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에 가게 문도 일찍 닫고는 아들 부부의 집으로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니 어두컴컴하게 불은 모조리 꺼져 있고 아이들은 TV에서 나오는 어린이 애니메이션을 초점 잃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꾀죄죄하니 아주 거짓골로 말이에요. 이게 무슨 개판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얼른 들어가서 거실불을 켰습니다. 환하게 밝혀진 집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바닥에는 몇 날 며칠을 청소를 안 한 건지 수북한 머리카락이 굴러다니고 있고 아이들은 음식이 묻은 건지 때가 탄 건지 모를 얼룩덜룩한 옷가지를 입은 채로 씻지도 않은 몰골로 그저 어린이용 만화영화를 보고만 있었어요. 할머니가 왔는데도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제 손주 아이들을 끌어안고는 엉엉 울었습니다. 이 나이 먹고 이렇게 눈물을 흘려본 것도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았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제 안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기분이었어요.
닫혀있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순간 풍기는 악취의 코를 막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에는 기름이 잔뜩 낀 채로 감지 않은 머리를 대충 칭칭 둘러 묶고는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느라 제가 들어온 줄도 몰랐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제가 불쑥 화를 내자 화들짝 놀란 며느리는 급하게 컴퓨터 화면을 끄고는 저에게 대꾸했습니다. 아니, 어머님. 갑자기 말씀도 없이 무슨 일이셔요? 그게 지금 할 말이니? 애들은 너는 엄마라는 애가 정신머리가 있는 거야? 애들 밥은 먹인 거니? 불도 다 꺼져 있는 줄도 모르고 해가 치는 줄도 모르고 그 컴퓨터 속에 대체 뭐가 들었길래 정신머리가 온통 빠져서는 그 모니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어머님, 이건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 말씀도 없이 어쩐 일이시냐고요? 이렇게 막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되죠.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화를 내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어버리고는 말았습니다. 대체 그 몇 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 지경이 된 것일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머리가 아득해졌습니다. 문득 제 머릿속에는 며느리의 친구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애들 교육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그렇게나 너 친구 그 인간이랑 붙어먹더니 결국 이 꼴이야? 이게 그 친구가 말하는 그런 선진교육 뭐 그딴 거니? 어머니, 잘 모르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 친구가 저희 부부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어머니는 저희 부부한테 뭐 하나 해주신 것도 없잖아요. 제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올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아세요? 황당했습니다. 아니, 완전 다른 사람이었어요. 분명 제가 아는 며느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며느리의 등살에 떠밀리듯 제 아들의 집에서 쫓겨나야만 했어요. 꼬질꼬질한 옷까지 누가 보면 부모 없는 아이로 보일 만한 몰골을 한 상태로 거실에서 멍하니 만화 영화나 보던 손주 아이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도 자꾸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마자 저는 아들의 인쇄소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인쇄소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득 어젯밤 손주들의 모습이 떠올라서 제 가게는 문을 잠그지도 못한 채 서둘러 아들의 집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아들의 집 번호키에 비밀번호를 분명 제가 알고 있었는데 비밀번호를 눌러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신랑이 때문에 며느리가 집 비밀번호를 바꾼 건가 싶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할머니, 도와주세요. 집안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였어요. 유빈이니? 안에 있어? 할머니야, 할머니가 왔어. 우리 손자 문 좀 열어봐라. 어디 아프니? 무슨 일이야? 아이의 신음소리에 저는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아챘습니다.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문이 열렸습니다. 첫째 아이가 문에 잠금 장치를 연 모양이었어요. 손자 유빈이는 볼이 잔뜩 상기된 상태로 빨간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마에 손을 얹자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였어요. 저는 그 길로 손자를 업고 둘째 아이와 함께 급히 엘리베이터를 잡아 내려갔습니다. 길가로 나가자마자 택시를 잡아타고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어요. 첫째 유빈이는 택시에서도 끙끙 앓는 신음소리를 내며 온몸에서 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픈 아이들을 집에 내팽개쳐두고 인쇄소 문도 닫은 채로 사라진 아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는 아이의 상태를 보고 즉시 주사와 필요한 조치를 해주었습니다. 아이의 몸을 자세히 들여다보고는 식중독의 증상이 있어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성인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어린 아이다 보니 조금만 더 늦었다면 위험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조금 진정되고 저는 분노에 가득 차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디니? 유빈이 몸이 불덩이다. 지금 아이 데리고 병원에 왔는데 애가 식중독이랜다. 도대체가 너는 집안꼴을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야? 애들이 뭘 먹었길래 식중독에 다 걸리니? 요즘 같은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냔 말이야. 저는 전화를 받은 아들에게 너무나도 화가 나서 마구 쏘아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버럭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병원을 왜 함부로 데려가고 그러세요? 주인도 없는 집에 왜 자꾸 들락날락 거리시는 거예요, 엄마? 예상 못한 아들의 반응에 저는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너 이게 무슨 말이니? 다른 애도 아니고 네 자식이다. 내 손주고 네 자식이야. 네 자식 몸이 불덩이에 곧 쓰러졌을지도 모르는 아이를 업고 메고 병원까지 데려왔는데 네 엄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어도 고맙다, 감사하다가 먼저 나와야 하는 거 아니니? 뭐? 주인 없는 집에 쳐들어가? 너가 그러고도 아빠고 사람이냐? 저는 아들에 대한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 엄마는 어디에 간 거야? 며느리는 이 상황에도 그 모임인가 뭔가에 간 거니? 요즘 회사는 다니고들 있는 거야? 그건 애엄마 일이에요. 엄마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요. 아들의 말대꾸에 저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병원으로 찾아왔지만 저도 아들도 서로를 아는 채도 하지 않고 그저 보호자 확인만 한 다음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쏜살같이 너무도 엄청난 사건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저를 훑고 지나가 버려 도무지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고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일단은 가게로 돌아갔어요. 며칠 동안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창고에 쌓인 물건도 정리해야 했고 저 또한 할 일이 많았습니다. 가게로 가서 물건을 정리하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낸 김 사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 계셔요? 아휴, 김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아니, 그 다름이 아니라 인쇄소 최 사장 말이에요. 김 사장님은 제 아들 경남이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 사장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아들 부부가 요새 불법 다단계에 빠진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가 며느리 친구와 어울리기 시작한 몇 주 전부터 인쇄소의 며느리 친구와 정장을 입은 손님들이 불티나게 왔다 갔다 하길래 김 사장님은 인쇄소 장사가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자꾸 인쇄소 앞에 상자가 잔뜩 쌓이더니 종종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하고 소문에 의하면 며느리가 옆 동네에서 다단계 영업을 하다가 싸움이 나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군요. 김 사장님의 지인도 예전에 와이프가 불법 다단계에 빠져서 남편 몰래 전 재산을 다 날려먹고 심지어 빚만 수억을 졌다며 자기한테도 제안을 했던 터라 그쪽 사정을 잘 아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인쇄소 앞에 쌓여있던 화장품 상자가 그 불법 다단계 회사의 제품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놈들 저거 아주 악질이에요. 처음에는 가입만 해도 뭐 대리점장이다, CEO다. 명함을 덥석덥석 봐주고는 외제 차량도 강제로 리스로 뽑게 만들고 자기들 제품을 수천만 원 어치를 사야만 등급을 올려줘서 정산을 받을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 놔가지고 나중에는 서로 점장들끼리 자기 물건을 수천만 원씩 사고 팔고 하는데 이게 뭐 결국 자기 살을 깎아먹는 것이랑 똑같은 거죠. 정산이 들어오면 뭐 합니까? 그게 다 내 돈이 아니고 빚인데. 무튼 아주머니, 아들 조심하세요. 제가 본 화장품 상자만 커다란 게 수십 개인데 이미 많이 빠져들어 있을 수 있어요. 모쪼록 노파심에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아들에게 절대로 그 다단계에 빠져들면 안 된다고 말해야 해요. 김 사장님의 이야기를 다 들은 저는 정신이 멍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입만 해도 CEO 명함을 파주고
억지로 명품 외제차를 뽑게 만든다는 김 사장님의 이야기에 문득 검정색 외제차를 타고 와서 CEO 명함을 줬던 며느리 친구와의 첫 만남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길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김 사장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연아, 너 그 친구 혹시 불법 다단계 하는 거 아니니? 혹시 너 그 친구한테 물건 사줬어? 너도 뭐 그런 거에 가입한 거 아니지? 그 마트 하는 김 사장님이 나한테 그러더라. 자기 주변 지인도 그 다단계에 빠졌다가 집안을 몽땅 말아먹었다고. 절대로 그런 거에 빠지면 안 된다. 시연아, 아니지? 며느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대뜸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보는 애는 뭐만 보인다더니 이건 다단계가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라고요. 제 친구 덕분에 요즘 저도 재테크도 열심히 하고 강연도 열심히 듣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아니야, 시연아. 아니라고. 그거 다 사기랜다. 애초에 남이 물건을 팔아서 그 돈을 왜 너한테 주니? 그리고 그거 다 점주들끼리 물건 사주고 팔아주고 해서 서로 제 살 깎아먹는 거라던데 너도 그런 거 아니니? 경남이 인쇄소에 쌓여있는 화장품 상자도 다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니 뭣도 모르면 그냥 가만히 좀 계세요. 내가 뭘 모른다는 거야?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아주 그 다단계 친구랑 붙어먹더니 지 새끼도 내팽겨치고 완전히 변했어. 너 알기나 하니? 네 아들 몸이 펄펄 끓고 열이 나는데 너 그때 어디 있었니? 그 네트워크인지 뭔지 그거 강의 들으려고 거기 모임 간 거 아니야? 내가 모를 것 같아? 며느리는 제가 화를 내자 전화를 먼저 뚝 끊어버렸습니다. 모든 게 원망스러웠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되어서 중심을 잡아줬어야 했는데 먼저 홀연히 떠나버린 남편마저도 원망스러웠고 특히 너무도 이쁘게 잘 살고 있었던 내 아들 부부를 갑자기 나타나 망쳐놓은 며느리 친구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다음 날 저는 오전 장사만 마치고 손자를 보러 병원에 갔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이제 퇴원한다는 아들의 문자를 받고는 손자가 좋아하는 샤인머스켓을 한 바구니 사서 손자의 병실로 갔는데 아들이 혼자 있더군요. 시연이는 또 그 네트워크인가 뭔가 들으러 갔니? 아들도 며느리도 미워서 쏘는 말투로 아들에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입술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너 우니? 아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습니다. 이내 어린아이같이 병실에서 펑펑 우는 아들의 모습에 저는 당혹스러움을 숨길 수 없었어요. 왜 그러니? 경남아, 너 왜 울어? 이 나이 먹고 이게 무슨 일이니? 아빠가 펑펑 우니 손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대체가 무슨 상황인지 몰라 난감한 상태로 일단 상황을 수습하려고 아들을 달래며 다시 물어봤죠. 경남아, 무슨 일이야? 이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거니? 대체 왜 그래? 엄마, 큰일 났어요. 사실 이전에 엄마가 물어보신 것 다 맞아요. 그런데 상황을 인정하면 제가 너무 비참해질 것 같아서 그냥 화를 내고 아니라고 한 거예요. 와이프가 너무 큰 빚을 졌어요. 7억이래요, 엄마. 빚을 7억을 졌대요. 이렇게 크게 빚을 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 맞은 것만 같았습니다. 7억이라니 평생 살면서 만져본 적 없던 큰 액수의 돈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벌렸길래 7억이라는 빚을 진 거니? 어떻게 된 거야? 처음에는 몇백만 원의 물건을 사주면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돌려준다고 했대요. 그런 식으로 매출을 만들어 판매왕이 되면 나중에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판매하는 돈에서 얼마씩을 계속 붙여주겠다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한 달에 몇백 몇천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이야기해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어치 물건을 사줬었나 봐요. 그러다가 집 보증금도 몰래 빼서 물건을 사드리고 지금은 애기들 적금까지 모조리 깨서 그 화장품들을 사드린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자꾸 택배 상자가 오길래 이게 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자기 동창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장사가 워낙 잘 돼서 물건을 좀 많이 쌓아둬야 하는데 둘 곳이 없으니
제 인쇄소에 물건을 좀 보관해주면 몇백만 원이나 돈을 주겠다고 하길래 어차피 저야 종이를 쌓아두나 화장품을 쌓아두나 그게 그거니까 알겠다고 했어요. 심지어 몇백만 원씩 매달 수익이 생기니까 좋아라 했죠. 근데 그게 다 저와 제 와이프의 빚. 심지어는 제 아들 적금까지 깬 돈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아들의 말에 저는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가정을 완전히 파탄내버린 그 악마 같은 친구를 어찌해야 할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되돌려야 할지 감도 오지 않았어요. 그 이후 제 아들은 아내와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며 매일 술만 마시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어도 꾸준히 성실하게 운영하던 인쇄소에도 출근하지 않고 정신과에 다니며 약까지 먹고 있는 듯해요. 남편이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아무런 방법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상황을 해결하신 분이 있다면 다른 지인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저희 아들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다단계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조언과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부디 이 사연을 듣는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남은 시간 아무런 상처 없이 무탈하게 건강하고 좋은 나날들 보내시기를 바라며 오늘 사연 마무리 지어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